2025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완성 실전 5강입니다. 5강 18번부터 봅시다. 18번, 21번 문학 고전소설 춘매전 봅시다. 연료 유씨의 고행과 성취 주제고 줄거리 이런 게 있고 봅시다. 한림학사했던 남편 춘매가 유배지에서 죽자 시신을 수습하러 떠난 유씨 부인은 도중에 화평원이 밤에 자신의 방을 무단으로 침입하자 그의 팔을 베어 위로 무면한다. 어떤 부인이 이곳에 와서 계시면서 머물렀는데 간밤에 이경에 무단히 앉은 사또님을 목을 벤 연유로 고하나이다 라고 하니 감사가 크게 놀라시면서 엄중하게 다스리라고 하시고 급히 와 형벌을 다스리면서 유씨 부인을 잡아올 때 저놈들 거동보소. 구름 같은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거두어 잡고 가늘고 연약한 몸이 큰 칼을 견디지 못하여 휘어지는 듯하고 허리는 백공단을 자른 듯하고 눈 가운데 옥매화가 핀 듯하였다. 고귀한 광채와 정결한 태도는 비할 데가 없었다. 연약한 허리를 형틀에 걸치고 여쭈기를 소녀는 본래 양주 땅에 사는 유판관의 여식이고 한림학사 이춘매의 아내였는데 낭군이 애매한 누명을 입고 수만리 땅에 귀양을 가서 죽었으므로 신체나 운구하였다가 조상의 산소가 있는 땅에 묻고자 하여 신첩이 분상을 차려 가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회평관에 들어왔을 때 날이 저물어 여기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아침에 가려 했는데 회평원 이거 원님이 무난하되 그날 출행길이 불행하다고 하면서 머물렀다가 가라고 하므로 가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종들도 발이 아파서 머무르자고 하므로 확실하게 알지 못하여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에 원님이 내가 자는 방에 들어오므로 분명히 도적인 줄 알고 큰 칼을 잡고 목을 쳤는데 목은 맞지 않고 팔이 맞아 떨어졌거늘 목을 선참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한이로소이다. 감사가 이 말을 들으시고 크게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 즉시 형틀에 메인 것을 풀고 세초를 정하라고 한 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찌 있으리요 하라고 하면서 즉시 절도사와 원주 목사에게 보고하였다. 원주 목사가 그 연유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 와 계시면서 유부인을 모시고는 보시기 위해 바닥에 내려와서 한림학사의 상사에 대한 말씀은 할 말이 없거니와 중도에서 이렇듯이 욕을 당하시오니 이런 참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유씨가 원통한 심정으로 사례를 하면서 말하기를 소녀의 끝이 없는 원통함은 일을 속히 결정을 짓고 급히 정사를 결단하옵소서. 빨리 낭군에 원통하신 우리 군자님의 신체를 찾아보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며 원통한 심정에도 말하는 모습이 흐트러짐이 없었으니 조룡이 대강론하시는 듯 하였다. 급히 회평원님의 죄목을 나라에 보고하니 전하께서 들으신 후 별도로 교지를 보내어 즉시 회평원의 죄목을 엄중하게 다스려 죽이고 유씨 부인을 가둔 하인을 모두 죽이고 자손을 다 잡아 죽이라. 또한 유씨 부인의 솔욕을 낱낱이 다 헤아려 주라 라고 하셨다. 유씨 부인이 치욕스러운 일은 잊고자 하니 소녀의 망극한 일을 더 갚아주시니 하회와 같으신 은혜를 백골난망이로소이다. 또한 옛글에 잃은 것처럼 머리를 깨어 신을 삼고 이를 빼내어 총을 박아
갚아도 백골의 진토가 되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원주 목사가 말하기를 할례 막사가 귀양 가실 때 내 집에 머물렀다 가셨고 약간 노비를 딸려 보낸 후에 다시 연락할 길이 없어 매양 한탄하던 바였습니다. 또한 내 자식과 나이가 같은데 같이 벼슬을 하다 귀양을 갔고 유판관께서도 어, 우리 어머니와 친하시고 친자식과 같이 여기시는데 수말리 험한 길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중략 유씨 부인이 3일 밤낮으로 울어 그치지 않으니 염라대왕이 들으시고 춘매를 불러 본보하기를 너희 아내가 저기 왔으니 너 나가서 잠깐만 만나보고 오너라 라고 하셨다. 춘매가 즉시 깨어나 보니 유씨가 혼미한 가운데 잠깐 잠이와 졸고 있거늘 춘매가 깨워서 말하기를 어떠한 부인이 이리 와서 슬퍼하는가 라고 하므로 반갑게 붙들고 울면서 말하기를 어찌 이 땅이 오게 하며 늙으신 모친은 문에 기대어 비스듬히 서서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바라는 것이 전부인데 이렇도록 속이는고 신첩은 수말리 험한 길에 힘든 줄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듯이 속이는고 하면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정을 다 풀지 못한 채 날이 새었다. 춘매가 말하기를 내 몸을 가져다가 고향에 묻고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시니 내가 죽었다고 말씀드려 주시오 라고 하니 유씨 부인이 울면서 말하였다.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려 하는지요. 춘매가 밝은 달이 지기 전에 개수나무에 이슬이 마르기 전에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인간 세상에 인공과 같으니 따라야 합니다 하고 자는 듯이 사라졌다. 유씨 부인이 함께 죽어 들어가므로 춘매가 부인을 데리고 염라대왕에게 가니 대왕이 말하기를 너는 어떠한 계집을 데려왔느냐 하니 춘매가 여쭈었다. 저희 아내로소이다. 유씨가 엽죽기를 소녀는 유판관의 여식이고 이학사의 아내옵더니 난군이 억울한 일로 수만리 가서 죽었으므로 80노모는 내내 문에 기대어 서서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주야장천으로 바라는 것이 전부이옵니다. 절하고 백배사지하면서 말하였다. 비나이다. 대왕님 앞에 비나이다. 대왕님이시여 적선하소서. 소녀는 20세 전이로 소이다. 대왕님께서는 적선하소서. 난군과 원앙 녹수되자마자 이별하사오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대왕이 말하기를 저 불행한 몰골은 안됐으나 이곳에 온 사람의 삶을 내 마음대로 출입하게 하기 쉽겠느냐 라고 하니 유씨가 다시 당 아래에서 4번 절하고 여쭙기를 대왕님요 적선하소서. 소녀는 청춘이 말기 같고 모친은 연세가 80이니 이곳을 매일 바라보는 것이 전부로소이다. 대왕님요 적선하여 주소. 밤낮으로 7일로서 땅에 엎드려 애걸하니 대왕이 말하기를 너의 마음이 간절하니 너희 둘이 나갔다가 80살이 되거든 같은 날 같은 시에 들어오너라 라고 하시니 춘매가 유씨를 데리고 나와서 금강을 지나는데 밧줄을 놓아서 건너가라고 하므로 다음 디딜 곳을 몰라 밧줄에 올라섰다가 발이 꺾여 자빠지니 깨어나 생시가 되었다. 작자미상 충매전 이었습니다. 다음 서경벌곡 봅시다. 서경벌곡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 이별을 거부하며 임을 따라가겠다는 의지,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영원한 믿음, 사공에 대한 원망과 임의 변심에 대한 염려 봅시다.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위 두어렁성 딩딩디리 닦은 곳 아질과 닦은 곳 소성경 고외의 말은 위 두어렁성 다링디리
여해물은 아질과 여해물은 길삼배 버리고 위두어랑상 두어랑상 디링 다링 다링디리 괴실한디 아질과 괴실한디 우러검 쫓겠나이다. 위두어랑상 두어랑상 다링디리 구슬이 아질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위두어랑상 두어랑상 다링디리 끈이야 아질과 끈이야 끊어진디가 나난 위두어랑상 두어랑상 다링디리 천년을 아질과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위두어랑상 두어랑상 다링디리 신이야 아질과 신이야 끊어지리가 나난 위두어랑상 두어랑상 다링디리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위두어랑상 두어랑상 다링디리 배내어 아질과 배내어 놓느냐 사공아 위두어랑상 두어랑상 다링디리 내각시 아질과 내각시 넘난디 몰라서 위두어랑상 두어랑상 다링디리 가는 배에 아질과 가는 배에 얹었느냐 사공아 위두어랑상 두어랑상 다링디리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건너편 꽃을 위두어랑상 두어랑상 다링디리 배 타들면 아질과 배 타들면 꺾으리이다 나난 위두어랑상 두어랑상 다링디리 그 다음에 장석삼의 배를 밀며 이거 뭐 이별의 아픔과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 배를 밀어 본 경험에 대한 묘사 사랑의 이 떠나갈 때의 느낌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 쉽게 잊을 것이라 생각한 이별의 상처 사랑을 떠나지 못한 화자의 마음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되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게 밀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떠나가도 남은 빈 물 위에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장석삼의 배를 밀며 문학이론 봅시다. 문학이론 현대소설이네요. 군중심리와 집단극화 봅시다. 그래 간단한 해설이 있는 모양인데요. 봅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집단 내에 다수가 옳다고 주장하면 그들의 주장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르봉이 말한 군중심리와도 관련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개인의 생각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거나 눈에 보이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기도 하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것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수에 속해 있어야 안전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심리와 관련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때로 집단 극화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집단 극화란 집단의 의사결정이 구성원 개개인의 평균치보다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현상으로 집단 내에서 추진되는 특정한 의견에 사람들이 휩쓸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때로는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듯 많은 사람이 집단이 지시하는 데에 따라 행동하며 하여 진실과 허위의 구분이 애매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군중은 진실을 갈망하지 않게 되며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증거 앞에서는 얼굴을 돌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끄는 오류를 따르게 된다.
이런 현상은 집단 내의 권력 구조와 인간관계의 영향하에서 더욱 공고해지며 특히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집단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빙청과 심홍은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을 배경으로 집단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허위와 진실의 무게를 다루고 있다. 집단 의사 결정과 군중심리, 집단 극화 현상, 집단 내의 권력 구조와 인간관계의 영향. 봅시다. 소설에 대한 얘기였고, 윤홍길의 빙청과 심흥,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폭력적 조직의 형태를 고발한다. 봅시다. 건의서 내용을 소상히 밝힐 만큼 우화사의 동기생들은 친절하지 않았다. 다만 도장을 지참하고 일렬로 중들어서게 한 다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뒤지기 전에 불쌍한 놈 호강이나 시키자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찍은 도장이 장차 무엇에 소용될 것인지를 곧 알았고 각자가 도장으로 확인해 준 내용의 엄청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우화사의 동기생들은 술을 진탕 마시고는 비틀걸음으로 내무반을 돌면서 엉엉 소리를 내어 울다가 우화사의 이름을 부르다가 했다. 누구도 그들의 서슬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들이 보이는 광란에 가까운 전후에는 누가 만약 입바른 소리라도 할라치면 당장에 때려 죽일 것 같은 기세였으며 그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대대의 분위기를 점점 최면시켜 진실과 허위의 구분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았다. 목석이 아닌 이상 그것은 감동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신들린 상태였다. 우리 주위에 그런 인물이 있었던가 새삼스레 돌아다 보일 정도였다. 심지어는 건의서상으로 우화사에 의해 구출된 것으로 지목된 3명의 사병마저도 자기를 구한 것이 우화사 그 사람인 줄로 믿어버릴 정도였다. 우리는 모두 합심해서 하나의 미담을 엮어내었고 그 미담 속에서 우화사는 하루가 다르게 완벽한 영웅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대대장도 마찬가지였다. 사병 전체의 귀감이 될 영웅적인 하사관 한 명쯤 자기 휘하에 두었대서 조금도 손해날 일은 아니었다. 대대장의 확인을 거쳐 단본부에 제출된 우리들의 진정 내용은 1차로 단장을 감동시켰다. 그는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했다. 우선 빈사에 하사관을 장교병동에 입실시킨 다음 민간인 연고자가 영내에 거주하면서 간호에 임하도록 했다. 훈장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먼저 비행단 이름으로 표창장을 수여함으로써 아쉬운 대로 성의를 표시했다. 그리고 각 언론기관에 연락하여 일단의 기자들을 초청해서 취재하도록 했다. 중략. 회견은 예정된 순서에 따라 톱니바퀴가 물리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연하게 진행되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각자가 겪은 일들을 진술하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한 개인의 경험을 떠나 우화사의 행위와 교묘하게 결부시키는 화법들을 썼다. 기자들은 열심히들 기록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 누가 봐도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것임이 거의 확실해진 순간이었다. 혼자서 간호를 전담하다시피 해오셨다죠. 여태껏 한 구석지에 우두커니 앉아만 있던 신하사에게 일제히 시선이 집중되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겠군요. 어때요? 신하사가 보는 우화사의 인간됨됨이랄까? 병상에서 있었던 일화 같은 걸 소개해 주실까요? 자리나 메우는 역할이라면 몰라도 직접 입을 열어 뭔가를 조리 있게 설명해야 할 사람 치고는 분명히 자격 미달이었다. 신하사를 그런 자리에 끌어들인 그 자체가 예당초 잘못된 배역임이 뒤늦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신하사는 꿀먹은 벙어리였다. 어떻습니까? 평소에 그답게 투병생활도 영웅적입니까? 사고 당시 경납고 안에서 우화사를 본 적 있습니까? 기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신하사가
맡은 몫을 기어코 감당하게 만들 작정으로 그들은 번갈아가며 질문을 던져 말문을 열게 하려 했다. 예 하고 마침내 신하사의 입에서 대답이 떨어졌다. 그때 우화사가 뭘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신하사가 입을 열었을 때 깜빡 반가워하는 표정이던 기자들은 이 예상 밖의 답변에 점잖지 못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때부터 그들은 신하사를 노골적으로 깔아보기 시작했다. 그가 불에 탔다는 건 우리도 압니다. 내가 묻고 싶은 건 그냥 불에 타기만 했냐는 겁니다. 예. 회견장이 소란해졌다.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불이 붙기 전에 우화사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불이 붙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가엾은 신하사. 작업장이 거의 끝나가던 참이었습니다. 우화사는 작업복이 기름투성이었습니다. 펑 소리가 나더니 눈앞이 캄캄해졌다가 환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화사가 불덩이가 되어서 훌쩍훌쩍 뛰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무슨 영문인지. 그날 오후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당했다. 일과가 끝나갈 무렵에 경락고 안에 있던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그랬다. 펑 하고 터지는 폭발음이 울림과 동시에 졸지에 주위가 불바다로 변하더라는 것이었다. 때마침 운 좋게 경락고 밖에 있다가 사고를 목격하게 된 사람들의 얘기는 경락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이 빠져 가지고 불길 속을 우왕좌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순간적으로 이었다는 것이다. 훈련 비행기 한 대가 착륙 자세를 잡은 채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간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숱하게 보아왔지만 불길한 예감과 함께 유독 그것만은 눈길이 끌리더라는 것이다. 똑바로 자기를 겨냥하듯이 눈깜빡할 사이에 접근해 오는 걸 보니 조종사가 낙하산 탈출할 때 조종석 덮개가 벗겨져 나가면서 꼬리 날개를 자른 흔적이 얼핏 눈에 띄었고 그것은 바람을 가르는 쇳소리를 거느리면서 활공 비행으로 내려오다가는 활주로를 멀리 벗어나 퍼런 스파크를 튀기면서 용하게 주기장 빈터에 접지한 다음 횡하게 개방된 경락고 문 안으로 마치 골인하듯이 곧장 뛰어들더라는 것이다. 신하사가 목격한 것은 아마 쓰러지기 직전의 광경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보던 정훈 장교가 서두로 질문을 마감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모처럼 마련한 회견의 자리는 더 이상의 불상사 없이 끝마칠 수 있었다. 회견이 끝난 그 직후부터 신하사는 몹시 바쁜 몸이 되었다. 여기저기 오라는 데는 많은데 몸뚱이는 하나여서 그야말로 오줌 싸고 볼 틈조차 없어 보였다. 회견석상에서 신학사의 마지막 언급이 그만 단장과 대대장의 비위를 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일단 그 양반들의 비위를 건드려 놓은 이상 신하사가 온전치 못할 것임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넘어가서 극입니다. 소동요 봅시다. 이게 기네. 일단 소동요 이런 해제 이거 보시고 그죠? 주제 봅시다. 장과 선화 공주의 사랑과 고난을 극복하며 왕이 되는 장의 삶. 줄거리 봅시다. 백전지 위도강 이런 거 저거 나오고 봅시다. 설명. 앞부분 줄거리. 백제 위도강의 아들인 장은 왕권을 탈취하려는 세력의 음모를 피해 신라의 하늘제 학사라는 공방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간다. 그러던 중 장은 우연히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한편
신라화랑 김도함은 선화공주와의 결혼을 조건으로 사택기루라는 이름으로 하늘제 학사에 잠입한다. 그는 장과 선화공주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되고 자신의 집안이 몰락하게 된 것이 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장과 치열하게 대립한다. 사당한 밤, 두 사람의 힘겨루기가 있고 어느 순간 칼이 바닥에 나뒹군다. 두 사람 모두 칼을 향해 돌진하는데 장이 먼저 칼을 집으려는데 뒤에 기루가 장을 때려 눕힌다. 둘의 육박전이 이어지다가 다시 칼을 잡는 기루, 장의 목에 또다시 칼을 들이대고 기루, 너만 아니었으면 신라의 충신으로 살 수 있었어. 너만 아니었으면 선화공주와 신라가 내 것이었어. 너만 아니었으면 존경하지 않는 부여선을 주군으로 받들지도 않았어. 네가 내 자리를 뺏어 간 순간 내게 남은 건 배신자의 길밖에 없었어. 그게 벗어날 수 없는 내 운명이 되었어 하며 절규하는데 가련한 듯 보고, 그러니 너 같이 가자. 나를 나락으로 빠뜨린 너를 데리고 가야 해.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듯 벗어날 수 없는 게 운명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있는데도 그 길로 가는 게 운명이야. 장, 벗어날 수 없었다고. 넌 언제나 벗어날 수 있었어. 다만 처음부터 가고자 하는 내 길이 틀렸을 뿐이야. 소중한 것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을 위해서 죽을지도 모르면서 악행에 맞서는 길을 이어야 하고, 죽기보다 힘들 줄 알면서 지키는 연모여야 해.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 배신을, 악행을, 권력을 선택했으면서 이제 와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게 쉬운 변명이 어디 있어. 바로 받아. 그 사람은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영달을 원해. 너처럼 누구나 너처럼 중략. 기루와 장 서로 뚫어지듯이 보고 있는데, 장, 넌 신라도 공주님도 하늘제 사람들도 경물도 네 인생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 필요에 따라 연모를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나라를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존경하지도 않는 군주를 따랐지. 네가 말하는 영달을 위해, 네가 가지고 싶은 자리를 위해, 마치 자리가 너인 것처럼. 하지만 자리는 자리는 자리일 뿐 내가 아니야. 넌 자리만 흠모했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어. 스스로를 존경하고 사랑했다면 자리 따위를 위해 너를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아. 장, 이제는 칼을 의식하지 않은 듯 담담해지고 기루 고통스러운데, 내가 공주님을 만나기 위해 연지를 만들고 소동료를 만들던 시각에 넌 뭘 했어? 어린 기루가 진평하게 거래하는 장면이 회상으로 깔리면, 넌 신라 황제에게 공주님을 놓고 거래를 했어. 설레고 가슴 뛰며 사랑해야 할 시각에 넌 계산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고도 벗어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피할 수 있었는데, 언제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넌 네 운명의 길을 걸어왔어. 악행의 길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운명의 길을 네가 선택해 여기까지 왔다고. 기루, 장을 노려보는데, 장, 이제는 죽음도 각오한 듯 담담하게 앞을 본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해. 죽이든지 죽든지. 기루 장을 내려칠 듯 손을 떨기 시작한다. 장은 그런 기루를 바라보고, 기루는 떨고 장은 보고, 기루는 떨고 장은 보고, 갑자기 칼을 힘없이 놓아버리는 기루. 장 그런 기루를 보는데, 기루 장을 보더니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다. 순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임을 아는 장, 정신이 드는 듯 기루를 부른다. 기루야, 기루야. 김명현의 소동요. 예, 여기 끝이네요. 예, 또 여기까지입니다.